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썩어가는 위선과 탐욕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흘리는 눈물은 대부분 예의상 치르는 거칠애였고, 나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분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굶주린 하이에나들만 남았다. 바로 내 부모라는 이름을 단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 말이다. 빈소 한쪽 구석, 상주 자리에 앉은 부모의 얼굴은 가관이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짐짓 슬픈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봉투의 두께를 살피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울먹이는 표정을 연기하면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비서와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감정의 동요 같은 건 이미 오래전 사치로 치부해버렸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슬픔이 아니라 저들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본가로 호출이 떨어졌다. 긴급 가족회의라는 명목이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나를 반겼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이제 다 모였으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붉어진 눈시울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날카로운 욕망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서류 더미를 꺼내 내 앞에 밀어 넣었다.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권과 함께 부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그리고 내가 가진 지분을 모두 넘기라는 조항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왜 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죠?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다정한 아버지라도 된 양 연기를 시작했다. 우리 다 알잖니. 지난번 사업 실패 때문에 우리 집안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사실 우리 사이에 그 위장 이혼 소문 때문에 회사가 지금 풍전등화야. 할아버지 유산으로 자금 줄을 다시 잇고 지분까지 합쳐서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단다.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자신들의 사치와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을 이제는 죽은 할아버지의 유산과 내 지분까지 털어맞겠다는 심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선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다. 이들은 정말로 밑바닥까지 추락해야 정신을 차릴 인간들이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듯한 서류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서명해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보는 건 너야. 어머니가 재촉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두름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서명란에 펜을 대는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슬픔을 연기하던 눈동자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탐욕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초조함이 번뜩였다. 그건 단순한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치명적인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거지? 왜 내 서명 하나에 저토록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그 기묘한 N분대 N초의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 낯선 N분대의 광기가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쳤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재는 그분이 떠나신 뒤에도 여전히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향이 배어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부산스러운 통화 소리를 뒤로 한 채 서재 구석에 숨겨진 낡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 금고 안에 가문의 진짜 유언장과 복잡하게 얽힌 자산들의 실체가 담긴 서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평소라면 부모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확인했을 테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가짜 연극을 완성하는데 급급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할아버지의 생신이었던 숫자 조합이 띠링 소리와 함께 잠금을 해제했다.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을 깼다. 금고 안에는 빳빳한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서류의 겉장을 넘기는 순간 내 표정은 서서히 차갑게 굳어갔다. 이게 뭐야? 글씨체가 달랐다. 할아버지의 필체와는 확연히 다른 세련되고 매끄러운 폰트로 작성된 위조 서류들이었다. 자산 목록은 누락되어 있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부동산 지분은 묘하게 부모님의 법인 계좌로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미 금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부모님은 내게 유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 뒤로는 할아버지의 유산 자체를 통째로 갈아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심의 극치였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장기판의 말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서재 밖으로 나갔다. 이미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따돌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짐작 가는 곳은 단 한 군데. 아버지가 비즈니스 미팅이라며 매번 강조하던 시내의 5성급 호텔이었다. 나는 즉시 겉옷을 챙겨 입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 앞,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애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끝이야. 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다. 방 안에는 부모님 외에도 낯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방으로 이동해 베란다를 통해 그들의 테라스로 넘어가 몸을 숨겼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부모님 맞은편에는 중년의 신사가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여 담배를 붙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강탈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이 찍었던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똑 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목에 있던 특이한 점까지. 아버지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짜 자식인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설이 뒤집히고 있었다. 가문의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추악한 게임의 진짜 목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왕좌를 넘겨주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 연극의 결말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고급 호텔에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머릿속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슬퍼하거나 좌절할 여유 따위는 제게 사치였습니다.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제 등 뒤에서 도대체 무슨 추악한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장난감처럼 이용하려 하는지 직접 제 눈으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지만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저희 집안의 모든 은밀한 법적 문제와 자산을 전담해온 가문 전담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스산하게 느껴졌지만 제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는 빗물 따위로 꺼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가장 사적으로 신뢰하며 온갖 뒤처리를 맡겨온 인물이었기에 그를 독대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매우 위험하고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할 유산과 재산의 진짜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가 쥐고 있는 비밀의 장부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묵직한 원목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죽 소파의 쾌쾌한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어두컴컴한 사무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릴 뻔하더군요. 평소에는 대기업 간부 앞에서도 거만할 정도로 여유만만하던 그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 끝자락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그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서와 유산 관련 상세 자산 이동 히스토리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서류로 출력해 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땀을 닦아내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회장님과 사모님의 공식적인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라 해도 가문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들이라 보여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이라며 말을 흐리는 그에게 저는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 이건 엄연히 제 개인 명의의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제 요구를 거부하신다면 내일 아침 법적 절차를 밟아 변호사님의 직무유기와 횡령 방조 혐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선택하시죠. 저의 단호함에 압도당한 김 변호사는 결국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비밀금고에서 두꺼운 가죽 파일과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에 실을 풀고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해괴한 숫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영문 이름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과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의 기괴한 유령 계좌들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들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규모의 자금 송금 주체가 바로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제게 슬픔을 위로하는 척 다가와 서명을 요구했던 그 수많은 법적 서류들이 결국은 저를 이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과 횡령의 방패막이로 쓰기 위한 지옥의 덫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뭡니까? 왜 제 명의의 계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외로 흘러들어간 거죠? 전 이런 거래를 지시한 적도 승인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끝내 떨려 나오는 제 목소리가 차가운 사무실 벽을 치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다 타들어가는 담배꽁초처럼 초조하게 안경을 축혀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혀 흘러내렸고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은 서류 모서리를 불안하게 쓸어내리고 있었죠. 고요하다 못해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체념한 듯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날갯짓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지만 제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아가씨.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망과 동정이 뒤섞인 기묘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해외 송금 신청서와 거액 자산 이동 명령서에는 위조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가씨가 만 18세 성인이 되던 해부터 직접 작성하시고 등록하신 법적 친필 서명과 공인 인증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래 도용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전부 아가씨 본인의 명의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승인된 건들입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심장이 조여왔다. 할아버지의 유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가 높았던 강남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닌 유령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족을 위한 투자라는 포장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이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차가운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들은 어떻게 나를 이토록 철저히 기만할 수 있었을까?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를 이렇게 손쉽게 빼앗길 줄은 몰랐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 SH홀딩스, 구글링조차 되지 않는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부모님의 해외 계좌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나를 이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결국 이런 식이었구나.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부모님은 내가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건물을 관리하며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는 이미 칼이 숨겨져 있었다.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이제는 서늘한 냉소로 변해갔다.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다.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아니, 오히려 그들이 쌓아 올린 이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서류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그들이 서둘러 정리했던 잡동사니 속에 섞여 있던 비밀 폴더였다. 그 안에는 복잡한 부동산 계약서들 사이로 다소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무심코 그 종이를 펼친 순간 나의 모든 사고는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다. 그곳에 적힌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였다. 출생 연도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의 이름 옆에 적힌 법적 보호자 명단이었다. 그곳엔 분명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토록 완벽한 기만이라니. 부모님은 나를 속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는 동안 등 뒤에서는 또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껏 그들이 말하던 가족의 번영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서류 속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전쟁이다.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 손을 뻗었다. 과연 이 숨겨진 아이는 누구이며 나의 부모님이 나 몰래 숨겨둔 그들의 진짜 세계는 얼마나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일까? 나를 향한 그들의 친절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으로 나를 덮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 어떤 폭우로도 식힐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서류 뭉치를 거칠게 던져버렸다. 종이가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마주 앉은 부모님의 표정에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한 나른한 눈빛만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이게 다 뭐니? 지금 우리한테 훈계라도 하려는 거니? 어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나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낯선 나라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따뜻했던 집안의 풍경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몰래 운영하던 해외 법인, 그리고 그쪽 가족들 다 알아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그들을 위해 담보로 잡혔더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바보로 아실 건가요? 제 유산이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부 보고받았어요. 아버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니 오히려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를 달래듯 가소롭다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너는 참 순진하구나. 그게 네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도구일 뿐이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뿐이지. 그쪽 가족은 투자 대상이자 관리 대상일 뿐 너처럼 감정적으로 굴지 않아. 너는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서 조용히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들의 뻔뻔함에 손끝이 떨렸다. 내가 피땀 흘려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가문의 가치는 결국 나를 철저히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소모되어야 할 말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칠수록
그들은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세상의 법칙은 힘을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주입하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하고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우기시는 건가요? 제 상속부는 제 거예요.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선언하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가로 걸어가 뒷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향기조차 지금은 역겨울 정도로 비릿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내 턱을 가볍게 치켜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애정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그 메마른 눈 속에서 내가 평생을 걸쳐 갈망했던 부모의 사랑이 결국 환상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자 그녀는 입술을 얇게 펴며 조롱하듯 나지막히 속삭였다. 모든 걸 다 파헤쳤다고 생각하니 내가 정말 가소롭구나. 네가 쥐고 있는 그 증거들? 전부 휴지 조각이야. 착각하지 마라, 나야. 네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심지어 네가 숨쉬고 있는 이 집까지. 전부 우리가 허락했기에 존재하는 거다. 똑똑히 알아도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인심 쓰듯 던져준 너라는 도구에 대한 부스러기일 뿐이니까. 카페 구석 자리,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은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김 실장이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을 때 나는 직감했다. 이제 곧 내가 알던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임을. 이게 다 무슨 뜻이죠? 김 실장님.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서류를 훑어내려갈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잉크 냄새가 밴 종이 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공모해온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위장이혼이라는 얄팍한 연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빼돌릴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계획의 설계자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마다 다독여주던 그 따뜻한 손길, 눈물로 나를 안아주던 그 품이 사실은 칼을 꽂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니 현기증이 일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가벼웠다. 이것은 사기였고 기만이었으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철저히 도구화한 범죄였다. 어머니가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김 실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조종해 회사의 지분을 야금야금 파먹었고 그 사이 나는 그들이 만든 유리벽 안에 갇혀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서둘러 내게 서류 서명을 강요했는지, 왜 오빠가 아닌 나를 그 지저분한 싸움의 전면에 내세우려 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범죄를 덮어줄 희생양이자 방패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분노가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이 나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갔다. 나는 그들의 새로운 가정에 걸림돌이 되는 지워야 할 흔적이었으니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나는 김 실장이 건네준 또 다른 USB를 손안에 꼭 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아가씨, 이것만은 꼭 보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대개 부모님들이 병실에서 나누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집무실에 홀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띄워진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병세를 악화시키기 위해 투여했던 약물의 성분표와
주치의를 매수해 치료 시기를 고의로 늦추던 날짜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그날,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웃으며 재산 배분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오직 자신들의 더 큰 욕망을 위해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증거를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전쟁이다. 용서는 없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증거들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섰다. 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오히려 속이 뒤집혔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그들에게 들이밀었다. 아버지가 뒤를 돌며 나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특유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모든 비자금 내역과 해외 계좌, 그리고 당신들이 꾸민 거짓말들까지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친척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친척들이 내 앞에 들이민 것은 충격적인 조작된 자료들이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큰아버지가 나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다. 서류 안에는 내가 부모님을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내가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허위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몰래 작성한 사채 대출 계약서, 물론 위조된 것이었다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나는 아니에요. 이건 다 저 사람들이 꾸민 짓이라고요. 나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증스럽게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부모인 우리한테 이런 짓을, 우리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작정했나 봐요. 그 한마디에 친척들은 나를 짐승 보듯 쳐다봤다. 나는 순식간에 집안의 수치이자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비열한 마약 중독자로 낙인 찍혔다. 친척들은 나를 가족 모임에서 영구 제명하겠다고 선포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어떠한 애정도 신뢰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피했다. 어디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큰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 내가 믿었던 혈육들이 한순간에 나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제 연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지나쳐가며 귓가에 차가운 속삭임을 남겼다. 멍청하긴.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마음에 드니?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가 범죄 연루 혐의로 즉시 동결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숨이 막혀왔다. 부모님은 내가 쫓겨날 집마저도 이미 자신들의 명의로 바꾼 뒤였고 나는 이제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향해 던진 경멸,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나는 텅 빈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밀려났다. 이 길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쫓겨나는 동시에 내 인생의 모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이곳. 모든 것이 결정될 마지막 유언장 공표의 날이 밝았다. 나는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섰다. 사람들은 나를 가족의 재산을 탐내는 불효자이자 약물에 의존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고 있었지만 그런 시선들은 이제 내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내 가방 속에는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주변 친척들은 나를 보며 혀를 쯧쯧 찼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 나타난 것 자체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운 채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변호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죠.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어머니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애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좋을 거다.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연기는 여전히 훌륭했다. 나는 대꾸하는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테이블을 가로질러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진 봉투를 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였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 몰래 터탄 하려 했던 그 투자 기록들의 실체입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읊조렸다. 지난 10년간 그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금액, 유형회사를 세워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헐값에 넘긴 내역,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가족의 존재를 입증할 사진과 계좌 기록들까지. 내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들을 응시했다.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픈 사람이라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거라고 할 건가요? 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출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다. 아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를 말은 찾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승리했다는 확신에 젖어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 이제 법적으로 이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죠. 여기 적힌 계좌들은 모두 아버지가 숨겨둔 차명 계좌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또한 기가 막힌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나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우리 딸. 아버지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자료들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유능한 변호사. 사실 지금 우리 쪽에서 먼저 컨택해서 이미 모든 걸 손봤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구나. 그들의 여유로운 미소를 보며 나는 굳어버렸다. 변호사는 시선을 피하며 서류 봉투를 다시 내 쪽으로 밀어넣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증거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법정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비명 섞인 고함과 변호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치 아주 먼 세상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재판은 끝났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 중 극히 일부였지만 그들이 내 명의로 빼돌렸던 자산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를 손에 쥐기 위해 나는 내 삶의 가장 거대한 부분을 도려내야 했다. 내 이름 뒤에 붙어있던 가족이라는 이름표는 이제 영원히 불태워졌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강타했다. 나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코트깃을 올렸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이토록 완벽한 날씨라니 역설적이게도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릴 적 이 길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저 평범한 사랑의 방식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울타리는 사실 나를 가두고 갉아먹는 감옥에 불과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부모님의 연락처, 그들과 공유하던 모든 사진, 함께했던 시간의 잔재들을 말끔히 지원했다. 빈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법적인 전쟁은 끝났고 그들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성은 내가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건조했다.
승리한 자의 전리품치고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손끝에 남은 것은 서늘한 냉기뿐이었다. 나는 낯선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법정에서 받아낸 얼마간의 돈과 텅 빈 자유뿐이었다. 부모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는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차갑고 단호하게 그들을 몰아붙였다. 증거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그들의 밑바닥을 세상에 전시했다. 사람들은 나를 독하다고 했다.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되었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카페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동자 속에 비친 나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보였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이런 파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먼저 공격했고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반격했을 뿐이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복수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질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그들과 다른 사람인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고 나는 정의를 구실로 그들을 파멸시켰다.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도 그들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동안 나 또한 그들이 가진 증오와 냉혹함을 똑같이 닮아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원했던 것은 평온한 삶이었는데 어쩌면 나는 더 큰 불행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그들이 충격으로 쓰러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쇼를 벌이고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 내 앞에는 아무런 이름도 붙지 않은 백지 상태의 미래가 펼쳐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나는 멈출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 나의 복수는 과연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저주를 남긴 것일까? 내가 그들을 파멸시키는 과정에서 나조차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나는 그토록 경멸했던 나의 부모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